이제 23번 문제 풀어볼 텐데 중요합니다, 이거. 일단은 우리 요약집 어디 보냐면 121페이지 123 여기 보면 뭐가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의 유형에 대해서 볼 텐데 특징. 첫 번째 이제 보니까 토지 신탁 개발이라는 게 하나 있어. 토지 신탁 개발. 흔히 이제 토지 신탁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자, 토지 신탁 개발에서 자 이제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이 토지를 자기 토지가 있는데 자기 토지에다 자기가 직접 개발 사업을 하지 않고 예. 신탁회사한테 이 토지의 개발을 너한테 맡길 테니까 너가 개발 사업 좀 해줘 라고 토지를 예를 들어서 3년간 믿고 맡긴다 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신탁사는 당연히 이제 뭐 신탁 수수료 등 받고 이제 뭐 해주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맡기는 토지 소유자는 개발 사업 맡겼으니까 위탁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위탁자. 그다음 신탁회사는 맡아줬으니까 누구냐면 수탁자.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이 그 개발의 대상이 되는 이 토지 있잖아요. 이 토지를 이제 이 용어를 몰라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신탁의 대상이 되는 토지다 해서 신탁 토지 또는 그냥 신탁 재산 그렇게 불러주긴 합니다. 근데 이제 신탁회사 입장에서는 이 토지 소유자의 토지를 맡아가지고 개발 사업 진행하는데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뭐가 걱정스럽냐면 내가 개발 사업을 하는 도중에 이 토지 소유자가 사망해버린다면 상속의 문제가 생겨버리거나 또는 토지 소유자의 어떤 그 채권자가 압류를 한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탁회사는 이제 그 소유자한테 확실한 안전장치를 해달라고 합니다. 신탁의 특징은 소유권 이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등기부 갑구에 갑돌이가 몇 년 전에 샀어.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게 지금 갑돌이 앞으로 돼 있는데 신탁은 부동산 매매가 아니지만 6번 등기부에 신탁회사라고 이름이 박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진짜 소유자는 누구다? 갑돌이다. 근데 신탁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어떤 그 이제 사전에 약정했던 부분이 달성이 돼서 신탁 등기가 말소가 되잖아요. 이거 되기 전까지는 이제 대무는 얘가 지키고 있어 버려요. 상속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상속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토지 소유자의 채권자가 압류할 수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렇게 신탁회사가 딱 등기부를 지키고 있으면 신탁회사 입장에서는 안전한 상태가 되는 거 맞죠? 따라서 신탁 계약 기관 중에 신탁 재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 신탁 같은 경우는 형식적으로 토지 소유권 뭐가 발생한다? 변동이 발생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디? 이 상태에서 갑돌이가 자기 등기부를 가지고 은행 대출 담당 직원 책상에 툭 던졌어요. 야, 누가 진짜 소유한지 한번 알아맞혀봐라. 딱 그랬대요. 그랬더니 직원이 신탁 등기가 이루어졌네요. 진짜 소유자는 갑돌입니다. 했더니 이 토지 소유자 갑돌이가 딩동댕 하고 신분증을 탁 던져 보여주면서 내가 갑돌이다. 빨리 대출해줘. 대출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실제 소유자는 갑돌이지만 등기부상의 소유주가 이제 갑돌이가 아니기 때문에 대출도 결국은 누구 명의로? 신탁회사 명의로 자금 조달도 이루어진다는 거. 그게 바로 신탁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가장 큰 특징. 다음 한 장 넘겨보면 요약지 123. 그 양가로 2번 보니까 사업 수탁 방식이 있어요. 개발 사업, 수탁 또는 위탁. 수탁 또는 위탁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소유자가 있는데 자기 토지를 가지고 자기가 직접 개발 사업을 하지 않고 예. 건설사에게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건물 지어. 개발 사업에. 라고 돈 주고 일시키는 게 사업 수탁 방식이에요. 맡기는 놈이니까 얘는 위탁자. 맡아줬으니까 수탁자. 사실은 이건 이 용어 가지고 오답을 주진 않지만 수탁과 위탁은 서로 상반되는 용어죠. 사실은. 그죠? 근데 맡기는 놈 입장에서는 위탁하는 거고 맡아주는 놈 입장에서는 수탁이니까 동일한 용어로 취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수탁이야. 그럼 이 둘은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형식상의 차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둘 다 토지 소유자 본인이 하지 않고 남한테 맡기는 거니까. 근데 실질적인 차이가 큰 게 얘는 소유권 변동이 발생해야 안 해요? 하죠. 그래서 누구 명의로? 수탁자인 신탁회사, 신탁사 명의로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반면에 얘는 소유권 변동 발생해야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얘 명의로 하고 얘 명의로 하고 단지 공사비를 현금으로 줄 뿐이겠죠? 그래서 공사비를 수수료라고 불러줍니다. 수수료. 그럼 얘는 수수료 문제 생겨 안 생겨? 생기죠. 생기죠. 당연히 돈 주고 일시키는 거니까. 대신에 완공된 토지 건물 지분 모두 다 누구한테 있어요? 소유한테 있죠? 그렇죠? 그러면 수수료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완공된 부동산의 지분 공유 문제는 발생한다 안 한다? 지분 공유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예, 이게 바로 사업 수탁 방식이다. 이제 이 두 가지가 시험에 주고 하나 더. 등가 개원 방식이 있어요. 등가 개원 방식은 같은 가격의 비율대로 갈라가는 건데, 자,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있는데, 토지 소유자의 토지가 시가 5억짜리예요. 거기다가 건설사가 5억 원의 비용을 투입해서 둘이 같이 만들어냈대.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땅대고 건설사는 이제 자금을 같이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면 공사비, 대물, 변제란 것은 공사비를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물건으로 주겠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물건을 주겠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공사비를 물건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수수료 문제는 생겨 안 생겨? 안 생기고 완공된 지분을 서로 갈라가는 겁니까? 지분 공유 문제는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한다. 예, 그게 바로 등가 교환 방식이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이제 한번 나왔는데 시행사가 누구냐 시공사가 누구냐 물어봤으니까 공사비를 대물 변제하고 대물 변제를 받고자 건설사가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 받겠죠. 그럼 건설사는 돈 받고 일하니까 시공사, 토지 소유자가 시행사. 여기까지가 그나마 시험에 나오고요. 오늘 하나 더 할 텐데요. 하기 전에 잠깐만. 민법 시간에 남의 토지를 빌려서 건물 짓는다. 그럴 수 있죠. 우리 지상권 계약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기간을 정하면 때는 그냥 건축물은 몇 년인가? 30년인가요? 일반 거는 10원, 경광은 30년. 자, 근데 이제 그럼 지상권 계약의 종료 시 토지는 당연히 토지 소유자에게 그 점유 사용권을 무상 반환하고 건물은 지상권 매수 청구란 거 나오죠. 그죠? 그거 지금 이제 딱 한 번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요약집 그 124페이지 보면요. 124페이지 중간에 3번의 신차지 방식 있죠? 보이세요? 그냥 일단 들어요. 이거는 그냥 차지가 임대차 방식인데 그냥 흘려들어. 토지 소유자의 토지를 토지 빌려 쓰는 임차인, 차지인이라고 그래. 임차인, 차지인이 이 토지를 빌려가지고 예, 상가 건물 하나 지으려고 한대요. 남의 토지 빌려서. 그러니까 지상권 계약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계약 시 권리금, 보증금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안 받겠대. 근데 통상 이 정도 토지 규모는 월 한 250만 원 정도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면 되는데 차지인은 예, 거기서 이제 건물 지어서 장사래. 그랬더니 월 한 700씩 임대를 주는 거야. 그러면 고액의 차지를 주고 있죠, 지금? 그죠? 그 이유가 둘이, 형식은 차지, 임대차 방식이지만 둘이 한 놈은 땅 대고 한 놈은 자본 돼가지고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계약금 권리금 없고 또 고액의 차지료, 수익 배분의 성격 때문에 고액의 차지를 준대. 안 중요하고요. 이제 요거 딱 하나 나왔어. 계약 기간이 종료 시 토지에 대한 점유 사용권은 당연히 차지는 원소유자에게,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되겠죠. 반환, 무상 반환. 근데 건물은 토지, 차지, 임대차 계약 시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차지인이 자기 돈 들여서 건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계약 종료 시 당연히 건물은 반환해야 돼요, 양도해야 돼요. 우리 지상물 매수 청구하는 것은 현재 가격대로 사가라 이거죠. 그래서 건물은 뭐로 양도한다? 시가로 양도. 그것만 시가로 양도. 이렇게. 네. 자, 그럼 어디 문제 좀 풀어볼까요? 23번이 중요한데요. 23번. 부동산 개발 방식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23번. 138. 참, 운도 좋아요. 그죠?
이 앞에 있는 학생 운 좋지 않나요? 그치, 아까 1교시 때 이랬으면 바로 박수 받았어. 이거 이런 게 있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아무튼 그런 운이 좋은 거예요, 그게. 자, 23번. 부동산 개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업 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하고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에 대한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이다. 맞죠? 그렇죠? 2번. 사업 위탁 방식 동그라미자. 사업 위탁 방식의 경우 토지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신탁회사에 이전되면 잠깐만 이건 이게 아닌데? 뭐죠? 신탁 방식이지. 신탁 방식. 2번 틀렸고요. 3번. 이제 앞전 기출문제인데 토지 신탁 방식과 사업 위탁 방식은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문장 끊어요. 아니지. 형식상 비슷하지. 어차피 토지 소유자 본인이 하지 않고 남한테 맡겼으니까 형식상 비슷하죠. 그렇죠? 근데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된다는 점이 동일하다. 아유, 뭔 소리야? 형식은 비슷한데 여기는 소유권 이전이 발생해서 수탁자인 토지 소유자 명의로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여기는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냥 토지 소유자 명의로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이 막 뒤죽박죽 짬뽕이 짬뽕. 3번 틀렸죠? 4번. 사업 위탁 방식에서 부동산 신탁회사, 신탁사가 건설 자금에 부족 자금을 조달한다. 아이, 뭔 소리야. 이거 신탁이지. 에이씨. 4번 이렇게는 시험에 안 나와요. 이런 거는. 사실은. 5번이 시험에 나오지. 부동산 개발 신탁에서 자금 융통의 차입자는 토지 소유자, 위탁자다. 맞아, 틀려? 틀렸죠? 수탁자인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탁회사가 자금 조달해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답은 아무튼 1번이 맞았다. 그렇게. 다음 2번. 민간 투자 사업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는데 일단 요약지 153페이지를 쓰기만 해. 문제에다가 피지 말고 153이라고 쓰기만 해요. 문제에다가 요약지 153 139페이지 25번 하고 있어요. 문제집. 우리 보면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개발 사업의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빌드 준공한다, 건설한다. 빌드 트랜스퍼 소유권을 양도하고 이전하고 국가에 귀속시킨다. 오퍼레이트 운영 온 소유 L 리스 임대한다. 네. 그래가지고 상황에 맞게끔 노조에 상황에 맞게끔 1번 민간 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B죠? 건설하고 일정 기간 소유 운영 한 후에 사업이 종료한 때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 T. 이거 지금 무슨 방식이에요? T죠. 이렇게 하면. 네. 다음 3번. 시설의 준공과 함께 소유권이 준공 B. 소유권이 정부의 귀속 T.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갖는다. BT 5방식이다. 그렇게. 네. 5번 먼저 합시다. 자, 시설의 준공과 함께 사업의 시행자가 이제 준공이니까 B 나왔죠. 소유권, 운영권 다 갖는 방식을 B55 맞죠? 네. 2번과 4번 할게요. 학교, 건물, 기숙사, 도서관, 군인 아파트 등 민간이 해당 시설물을 직접 운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BTL이 도입되겠다. 요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런 건 안 좋은 게. 4번. 순서 항상. 민간이 개발한 시설의 소유권을 B. 소유권 준공과 동시에 공공이 귀속 T. 사업 시행자인 민간은 일정 기간 시설 관리 운영권을 가지며 근데 그 운영권은 공공이에게 반드시 임대를 해야 돼. 그래서 공공이 그 시설을 임차해서 쓴대. BTL 한 거죠. 그러면 BTO가 아니고 BTL이죠. 틀렸죠? 그래서 방금처럼 그냥 상황에 맞게끔 영어 단어를 넣어주면 된다는 거. 근데 시험에 제법 잘 나오고 이런 문제는 이제 통상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문제처럼 그 개발 방식에서
지문만 3개나 4개가 몽땅 이런 지문이 들어가서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통상은 이렇게 내줘요. 그냥 부동산 개발 방식 중에 누가 준공하고 뭐하고 어쩌고 운영하고 막 이것과 관련된 방식이 뭐냐? 1번 BTO, 2번 BTL, 3번 BO 막 이런 식으로 내주는 게 일반적이니까 서비스 문제니까 반드시 하나 잡으세요. 네, 반드시. 네, 답은 몇 번? 4번. 자, 이제 26번, 27번 할 거예요. 26번, 27번은 어떤 거냐면 어느 산업이 이제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산업이래. 예를 들어서 우리 평택은 그래서 주변에 이제 상당히 여건이 되게 좋죠. 평택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평택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저기 화성 조암에 이제 평택 근처에 뭐 기아 자동차도 있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이제 평택에서 이렇게 이 노동자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것도 그렇지. 뭐 삼성도 관련돼 있고 뭐 평택항도 관련돼 있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가장 가깝고 또 그런 부분들이 배후 지가 형성이 잘 돼서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 많은 평택. 근데 왜 점수는 성장하지 않나 모르겠네. 다른 건 다 성장하는데 점수가 성장이 아니야. 점수가. 여러분들 공부하는 점수가. 그렇죠? 그러니까 참 발전 가능성이 많은 지역에서 성적은 발전이 없는 학원 뭐 이렇게. 너무 노골적인가요? 그래. 기분 나빴다면. 근데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는 게 그러면 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앞으로 잘하실 수 있나요? 네. 그래요. 그럼 앞으로 그런 소리 안 할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자동차 산업이란 것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산업이 있다. 그러면 그 산업에서 고용자가 100명이 늘어난다면 직간접적으로 몇천 명, 몇만 명의 고용 창출, 인구 유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따져보는 게 지금 경제 기반 분석인데 작년에 27번이 나와버렸어요. 작년에. 27번이 나왔다는 게 아니고 이런 스타일의 계산 문제 나와버렸는데 절대로 연타로 안 나오거든요, 이거. 그러면 올해는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나온다면 지문 한 줄 아니면 지금 책에 없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다 한 다음에 제가 요거 말고 다른 유형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거 먼저 해봅시다. 입직에서 LQ라는 게 있어요, LQ. 이것은 어떤 특정 산업에 대해서 전국 평균 고용률에 대한 해당 지역의 고용률로 뭔가를 측정하는 것을 이제 입직계수 LQ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디? 농업이라는 산업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작아요? 지역마다 다르죠? 지역마다. 어디? 평택이라는 지역과 저기 전남 나주라는 지역, 뭐 영암 뭐 이런 지역 보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입직에서 LQ는 분모는 전국 상황이죠. 분모는 그래서 전국의 전체 총 고용자가 1000명인데 그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100명이래요. 그러면 전국 평균 고용률의 10% 맞나요? 그렇죠? 예. 근데 평택은 고용자가 100명인데 그 중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1명꼴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100에 1명이니까 1%입니까? 그럼 전국 평균 고용률의 10분의 1, 0.1이 되겠네? 그렇죠? 네. 분수는 항상 2라고 비교한다고 그랬죠? 그럼 평택 지역은 0.1이라는 것은 1보다 커, 작아? 1보다 작죠, 숫자가? 그럼 평택 지역에서 농업은 전국 평균 고용률에 미치지 못한대요. 지역 경제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무슨 산업이라고 불러주냐면 비기반 산업이다 라고 불러줍니다. 다음 전남 나주를 볼게요. 분모는 전국의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면 전국은 전체 총 고용자 1000명이에요. 1000명. 그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00명, 즉 전국 평균 고용률은 10%인데 나주는 인구가 적어서 고용자가 20명이에요. 20명. 그 중에 무려 10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대. 그러면 절반, 5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국 평균 고용률의 몇 배? 5배죠. 5는 1보다 커, 작아? 1보다 크죠? 그러면 이런 5가 1보다 크다? 그러면 나주 같은 지역은 농업이라는 산업이 나주의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작다? 크다. 그래서 기반 산업이다 라고 불러줍니다. 무슨 산업? 기반 산업. 자, 일단 이렇게 측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26번 먼저 풀어요.
경제 기반 이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입지계수를 통해서 해당 지역의 특정 산업의 특화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2번. 입지계수가 1보다 큰 산업은 그 지역의 수출 기반 산업이라고 판정할 수 있겠고요. 3번. A 지역에서 X 산업의 입지계수는 이런 거지 같은 소리 바뀌었죠? 근데 이게 제 기억으로 11회 때인가 정말 이렇게 바꿔서 한번 내준 적이 있는데 문제가 좀 추접스럽지 않습니까? 근래는 절대 이런 식으로 안 나옵니다. 아무튼 정부하고 지역하고 바뀌었어요 지금. 그래서 틀렸어. 아무튼 3번 틀렸어. 4번. 기반 산업의 발달이 지역 전체의 발달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를 경제 기반 승수 밑줄 쫙 경제 기반 승수를 한다. 맞고요. 5번. 경제 기반 승수를 통해서 기반 산업 수출 부분의 고용인구 변화가 지역 전체 고용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도 있다. 5번 지문을 가지고 제가 새로운 문제를 만들 거예요. 아무튼 요거는 그렇게 풀어보고 27번 일단 먼저 정리합시다. 27번. 지금 27번은 이제 그 A도시, B도시, C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전자산업의 입지계수가 큰 순서로 나열한 것은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잘 볼래요? 분모 봐봐요. 평택 지역이든 나주 지역이든 분모는 다 똑같지 않나요? 분모는 전국 평균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지역에 상관없이 분모의 값은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도 상대적인 크기만 지금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누가 더 큰지 그것만 찾으면 돼. 그러니까 분모는 싹 빼고 분자만 반영해서 계산해 보면 됩니다. 분자만 반영해서. 자, 어디? A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 산업이 얼마예요? 400이죠? 400 중에 전자산업이 150인가? 150 맞아요? 150? 예. 그러면 150 나누기 400 쳐보면요. 그냥 치지 마세요. 치지 마. 그냥 이거는 그렇게 푸는 요령만 알고 있으면 돼. 0.375가 될 거예요, 아마. 다음. B지역은 전체 500이죠? 500 중에 250이죠? 그렇죠? 절반입니까? 0.5? 절반이죠. 자, C지역. C지역. 예. C지역은 1100분의 600? 600? 그러면 대충 한 0.54 됩니까? 이 정도 되죠? 그러면 C가 제일 크고 그 다음 B, 그 다음 A 이런 순서입니까? 그렇죠? 네. 자, 이제 다른 문제를 할 텐데 하기 전에 아까 어디 4번에 뭐 체크하라고 그랬죠? 승수. 하하, 이거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었는데 또 잔소리는 하긴 해야 되겠고. 승수 들어보지 않았을까? 뭐 순소득, 승수, 저소득, 승수, 세전연금 수지, 승수 들어봤죠? 그러면 이제 틀리면 이제 욕 바가지로 얻어먹을 준비하세요. 시험에 항상 나오니까 지금. 예. 자, 우리 유효 총소득 들어봤죠? 자, 유효 조소득에서 영업경비 빼면 뭐가 돼요? 영업소득이 되죠? 그렇죠? 예. 거기서 부채 서비스액 빼면 세전연금 수지 되죠? 거기서 세금 빼면 세후현금 수지 되는 거죠? 혹시 이거 기억나지 모르겠다. 저소득이나 순소득은 누구하고 놀아오고 있어요? 총투자액 부동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근데 세전, 세후, 현금 수지는 누구하고? 투자자 지분만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지분만 가지고. 자, 그럼 보자. 어디? 유효 총소득이 2억이다. 2억이다. 부동산의 가격이 1억 원이다. 10억이다. 유효 총소득 승수가 얼마냐? 유효 조소득 승수가 얼마예요? 얼마? 뭐 얼마요? 찍어봐. 아이 참나. 유효 저소득이 2억이고 승수. 어허 참나. 아 숫자 2억하고 10억 가지고 뭐 물어보는데 뭐 2억 10억이 왜 나와 지금. 2억하고 10억 두 개 있으면 둘 가지고 뭐 고마든지 나누든지 맨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 지금? 자 다시 승수는 배수야. 기간. 유효 총소득 승수는 유효 총소득이 몇 번이 모이면 이 말이에요. 유효 총소득이 몇 번이 모이면 유효 총소득은 뭐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했어? 총투자액.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10억짜리죠, 총투자액이? 그쵸? 근데 유효 총소득이 2억이죠? 몇 년 모으면 돼? 그럼
그럼 5야, 5. 뭘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그냥. 유효 총소득 승수는 5죠? 유효 총소득을 몇 번 모으면? 5번 모으면 부동산의 가격이 되는 거죠. 그쵸? 네. 다음. 순소득, 이거는 순영업소득의 줄임말이죠? 자, 순소득 승수는 얼마예요? 이거 맨날 계산 문제 때 맨날 똑같이 나와. 지금. 얼마? 써. 야, 여기다 숫자를 안 썼구나. 미안해요. 이거 1억이고, 이거 4천만 원이고, 이거 6천만 원이고. 자, 순소득 승수 얼마? 10. 그렇지. 계산 문제도 정확히 맨날 이것만 나옵니다. 순소득이 몇 번 모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순소득이 10번 모이면 뭐가 되는 거야? 가격. 저소득 순소득은 총투자의 가격하고 놀아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부동산의 가격이 10억인데 순영업소득이 1억이니까 몇 번 모아야지? 10번 모아야지 부동산의 가격이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러면 세전현금 수지 승수가 10이면 예. 이 부동산의 대부 비율은 몇 프로일까요? 몇 프로?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건데 왜 70%예요? 막 아무 데나 갖다 붙이는 거야 지금? 아니 이걸 생각을 해봐. 지금 이게 뭔 말인지. 세전현금 수지 승수가 10이래. 세전현금 수지가 몇 번 모이면? 그거 얼마요? 한정학이 6천인데 왜 10억이? 얼마? 6억. 6억의 1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부동산의 가격 총투자액, 지분, 부채, 이거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전은 누구하고 놀으라고 그랬어요, 누구? 여기 봐봐, 칠판 봐봐. 누구하고 놀으라고 그랬어요? 지분하고 놀으라고 그랬죠? 그럼 세전현금 수지 승수는 지분 투자액 갖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세전현금 수지 승수가 10이란 것은 세전현금 수지가 몇 번이 모이면? 10번이 모이면 6억인데 6억의 1이 뭐가 되는 거야? 지분이 되는 거야, 지분이. 예? 순소득승수가 10이라고 그랬죠? 순영업소득이 1억이 10번 모이면 얼마? 10억이 바로 뭐야? 부동산의 총투자의 가격이 되는 거야. 유효 저소득승수가 5라고 그랬죠? 유효 총소득이 몇 번 모이면? 얼마야? 10억이 뭐야? 가격이야, 가격. 그러면 세전현금 수지 승수가 10이라고 그랬죠? 그럼 세전현금 수지가 몇 번 모이면? 10번 모이면 얼마? 6억. 이게 뭐야? 지분. 그렇죠. 이거 맨날 계산 문제 나와, 이게. 이게 나온다고, 항상. 그러니까 승수 개념 알아두셔야 돼. 처음 들었다고? 저 온지 얼마 안 돼요. 수업한 지 2주밖에 안 됐어. 이거 한 지. 그래요? 그다음에 그 주에 안 나왔어요. 아, 그 주에 안 나왔군요. 아.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좀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한 것도 같고 그러네요. 네. 그래요. 왜 또 그 주에 안 나왔을까? 투자율 하는데. 아이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승수 개념 알고 있어요. 승수 개념. 근데 한 번만 더 기회 줄 거야, 이제. 모르면 오늘 쏙 끝. 술이나 먹으러 가야겠네. 예. 평가 대상 부동산의 가격이 2억이야. 사례 부동산의 평가 대상 부동산에서 1년간 예상되는 조소득이 2억이다. 사례 부동산의 연간 조소득이 1억 8천이다. 이 조소득이. 사례 부동산의 평가 금액이 조소득이 1,800. 아이씨, 뭘 써놨어 지금. 자, 사례 부동산의 조소득이 2천만 원.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대상 부동산이. 사례 부동산의 조소득은 1,800만 원이다. 그랬을 때 사례 부동산의 가격이 1억 8천만 원의 거래 또는 평가되었다라고 하자. 자, 조소득 승수가 얼마예요? 10이죠. 조소득을 몇 년 모으면 가격이 되느냐. 1,800만 원을 10번 모으면 1억 8천이 되죠. 그러니까 조소득 승수는 10이에요. 대상 부동산의 평가 가격은 얼마냐? 2억이죠. 조소득 승수가 10이니까
조소득이 10번이 모여야지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럼 대상부동산도 조소득이 2천이니까 10번 모으면 2억. 가격은 2억 원이죠? 예, 이렇게. 아유, 성질 나빠질 것 같아서 그만해야겠네. 이거 진짜 맨날 시험에 나옵니다. 예? 다시. 유효 조소득, 순영업소득은 뭐 가지고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총투자의 가격. 유효 조소득 승수가 몇이다. 순소득 승수가 몇이다. 맨날 나오잖아, 지금. 맨날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말은 유효 조소득 승수를 몇 년 모으면, 순소득 승수를 몇 년 모으면 물건의 가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세후 현금 수지 승수는 누구하고 노라고 그랬어요? 집은 세후 현금 수지 승수가 20이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세후 현금 수지를 몇 년을 모으면? 20년, 20번 모으면 뭐가 된다? 지분이 된다. 그렇게 해줘야 돼, 이게. 이 논리를 알면 뭐분에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답을 찍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승수 개념을 좀 파악을 잘 해야 돼. 그리고 맨날 나오는 게 이거야. 순소득 승수가 얼마냐, 막 맨날. 잘 하실 수 있죠? 제발 그렇다고 해주세요. 잘할 거죠? 우리는 연습은 약하지만 실전은 강해. 그죠? 오케이. 그런다고 믿고 해야지, 이제. 제가 봤을 때는요, 이런 기사 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냐면, A 지역에서 X 산업에 대해서 기반 산업의 비율이 만약에 10%다. 기반 산업 비율이 10%다. 그랬을 때 1번. 자, 다시 기반 산업의 비율이 10%였을 때 기반 산업의 고용자가 1000명이 증가한다면 1번 질문, 2번 질문. 저는 왠지 2번 질문을 한번 물어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1번 질문. 지역 전체의 총 고용 증가 인원수는 몇 명이냐? 하고 경제 기반 승수는 얼마냐? 근데 저는 이쪽이 좀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일단 볼게요. 기반 산업 아니면 나머지 다 비기반 산업이에요. 그럼 비기반 산업이 몇 프로예요? 90%죠. 그러면 기반 산업에서 미치는 영향을 비기반에서는 9배 받은 거야. 이게 1이면 이건 9배죠? 그러면 기반 산업의 고용자가 1000명이 늘어나면 비기반은 9배가 늘어나서 몇천 명? 9,000명. 9,000명. 그럼 지역 전체 총 몇 명? 10,000명. 경제 기반 승수는 기반 산업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지역 전체 몇 배? 1배, 9배, 몇 배? 10배지. 10배지. 지역 전체. 전체니까 1000명에 10배, 10,000명 이렇게. 근데 저는 이 부분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27번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작년에 나와버렸으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런 식의 문제를 건드려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할 수 있겠죠? 이제 숫자를 바꿔볼 테니까 해봐요. 틀리면 또 버럭할 테니까 알아서 이제. 기반 산업의 비율이 20%일 때 1번 얼마야? 막 눈으로 잘 풀리나 보네. 뭐 좋아. 얼마? 눈으로 하지 마. 그럼 써. 쓰면서 해. 쓰면서. 풀지도 못하면서 눈으로 하려고 그래. 아까처럼 기반 20%면 비기반 몇 프로인지 써가지고 이게 1이면 이게 몇 번인지 쓰고 해. 쓰고. 얼른 써. 얼른 써. 얼른 써. 조용하면 써. 얼른 써. 쓰면서 해. 쓰면서. 기본이 안 써. 기본이 그냥. 쓰면서 해야지. 항상 기반 아니면 비기반이다. 이러면 돼. 응? 안 그러면 이 공식이 뭐 델타 T는 이 아주 경제 기반 승수 곱하기 1-n분의 1 이렇게 풀어버리려니까. 원래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런 공식 없어도 푸는데 아무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저렇게 그냥 가르쳐 준 거야. 이렇게. 자 봅시다. 기반이 20이면 비기반이 80%죠? 그러면 기반이 1배면 비기반 몇 배야? 몇 배? 어떻게 8배냐? 20배 80인데 4배지. 그죠? 그러면 기반 산업에서 나타나는 영향이 비기반에는 몇 배? 4배. 이게 1000이면 비기반 4000. 그러면 기반 1000, 비기반 4000 합치니까 5000. 5000. 그럼 경제 기반 승수는 지역 전체 몇 배? 5배지. 1배, 4배, 5배. 요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제? 한번 또 해볼까, 이제? 한번 더 해봐. 죽음이야, 진짜. 모르면 아주 그냥. 기반 산업 비율이 40%. 이제 눈으로 또 풀다가 이제 대답 못하면 이제 알아서 이제.
빨리. 1번, 2번 다 풀어봐요. 우리 한반은 누가 제일 구멍인가? 2,500, 2.5 해봅시다. 이게 40%래. 그럼 비기반은 몇 %예요? 60%. 이게 1이면 몇 배? 1.5. 1000명 증가했어. 비기반은 1.5니까 1500명 증가했죠? 둘이 합치면 1000 더하기 1500 얼마? 2500명 증가했죠? 경제기반 승수는 얼마? 2.5. 자, 시험에 나온다면 나올 수 있는 것은 기반산업이 10%, 20%, 4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제일 가능성 있는 것은 기반산업이 10%짜리가 제일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아무튼 차라리 요 문제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네. 자, 가만있어. 저번에 우리 모의고사 볼 때도 이 문제 나왔지 않았나? 아, 우리 모의고사 볼 때. 그러구나. 근데 지금 보니까요, 다른 출판사 모의고사도 요걸 좀 많이 내주고 있더라고. 예. 근데 막 못 푸는 학생들이 많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돼요. 어려운 것도 아니지. 아니, 이거 한 번 더 해볼까, 그러면? 너무 심하게 되게 다그치나 모르겠다. 이제 요건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사실은. 숫자가. 이게 10%, 90%, 아니면 20%, 80%가 나오지. 이건 나오지 않겠지만, 한번 해봐. 이게 5%래. 그럼 기반산업 몇 프로예요? 95%. 이게 1이면 이게 몇 배야? 그러지 마, 제발 좀. 95 나누기 5를 쳐봐. 어떻게 9.5가 나오는지. 95 나누기 그냥 5 쳐봐요. 그럼 얼마 나오는지. 19가 나와야지, 19배. 그러니까 눈을 하지 마, 제발 좀. 그러면 이게 1이면 19배만큼 영향 끼치죠? 그러면 기반 산업에서 1000명이 들어가면 여기는 19배니까 19,000명. 1000 더하기 19,000은 20,000명. 경제기반 승수는 몇? 20. 이렇게. 자, 다음에 이제 141페이지 문제 볼게요. 부동산 관리. 이제 오늘 우리 시험 접수했잖아요. 근데 이제 시험 보려면 금방 시간 가요. 오늘 뭐 74일 남았다고 하는데요. 다음 주 우리 보면 67일. 그 다음 주는 60일. 쏜살을 같이 가버려요. 9월 첫 동영 모의고사 저랑 수업할 때는 53일. 한 주 더 지나면 47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중에는 다 합격하거나 다 떨어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합격한 사람도 있고, 안타깝게 떨어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아마 대충 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떨어져도 40점 맞고 떨어지고 35점 맞고 떨어지면 괜찮거든요. 억울하지도 않아요. 쪽팔려서 말도 안 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데요. 떨어져도 진짜 한 문제 차이로 두 문제 차이로 떨어진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진 사람이. 예? 한두 문제 부족해서 떨어진 사람은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 두 개 맞춰가지고 합격한 사람은 실력이 남아서 합격하는 게 아니고요. 다 고만고만 하는데, 마지막에 정리를 조금 더 잘하느냐, 조금 더 못하느냐에 따라서 한 문제, 두 문제가 갈리거든요. 이제 9월달 되면 제가 또 강력하게 요구할 거예요. 뭘 할 거냐면, 9월달에는 먼저 실제 시험처럼 시험 보고 해설해주고 이런 강의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내일 학개론이다. 그럼 오늘 저녁에 자기 나름대로 이런 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한번 보든지 아니면 당일날 1시간 전에 사실 하고 노는 게 좋아요. 9월달 한 달 내내. 그래가지고 아침에 오셔가지고, 아니면 좀 일찍 오시든지. 그래가지고 한 30분이든 1시간이든 오늘 학교는 시험 본다고 하면 계속 넘기면서 실제 시험처럼 스피드하게 그냥 자기 노트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빨리 넘기면서 전범위를 싹 보고 나서 시험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밖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농담 따먹게 하다가 시험 보는 사람하고 분명히 최소 1개, 2개 문제 차이는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아무튼 좀 힘드시겠지만 금방 가요. 지금 시간 진짜 금방 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하면서 열심히 하세요. 예. 합격하면 괜찮은데
떨어지면 사람 미쳐버리다니까요. 그것도 하나 차이로 떨어지면 얼마나 괴로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열심히 하세요. 예? 자, 141페이지 1번 문제. 1번 문제는 그냥 2번 지문 하나만 써먹을 만해. 나머지는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건데요. 별로 의미 없어요. 일단 1번, 2번 해볼게요. 부동산 관리는 부동산 소유자의 목적에 따라서 대상 부동산을 관리상 운영 유지하는 것 등을 말한다. 맞고요. 2번. 부동산 관리에서 유지, 동그라미 유지. 유지란, 여기 유지가 뭔지 알아요? 유지야. 그냥 유지야, 현 상태를. 근데 이것도 기출지문인데, 유지란 외부적인 관리 행위로 부동산의 외형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아니야. 유지는 그냥 자체적인 관리로서 현 상태를 유지시키는 거지, 뭐 외형을 변화시키고 이거 아닙니다. 2번 틀렸죠? 네. 됐고. 답은 2번이고요. 2번 문제. 부동산 관리를 외부 전문가 집단에게 위탁하는 비중이 늘고 있는 요인은 5번이겠죠. 요인 중 틀린 것은 했으니까 5번. 단독주택의 자가소유 비중이 확대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위탁관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자가관리 형태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5번이 답이 안 됩니다. 네. 다음에 이제 우리 요약지 좀 볼게요. 요약지 125. 125. 자, 이제 부동산 관리가 나오는데, 먼저 양가로, 그리고 참고로 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이번 시간은 관리, 이 다음 시간 3교시 때는 마케팅 할 거예요. 근데 관리 마케팅은 여기 있는 문제는 그냥 저랑 한번 그냥 풀어보고 끝내세요. 그리고 100% 다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 다 나오거든요. 요약지 끝에 기출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복습은 책까지, 요 두 부분 책까지 하지 마시고 요걸로 하세요. 요걸로 충분하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번 수업 시간 같이 풀어본다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예. 자, 계속 갑니다. 요약지 125. 관리 이제 그 분류 중에 내용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내용에 따른 분류. 예. 동그라미 1번 시설관리, 동그라미 3번 자산관리가 있는데요. 예. 시설관리, 시설의 운영, 관리 등의 소극적인 행위. 그러니까 그냥 시설관리가 시설관리야. 별로 의미 없어요. 3번 자산관리, 자산관리. 자산관리는 어떤 돈, 부의 극대화 관련된 어떤 적극적인 형태의 관리인데,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 투자 리스크 관리, 매입 및 매각,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모델링 투자 의사결정,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하는 관리를 자산관리다라고 하고요. 양가로 3번 복합 개념의 관리. 자, 기술적 관리, 경제적 관리, 법률적 관리라는 게 있는데, 기술적 관리는 뭐 흔히 협의회 관리라고 하기도 해요. 이제 눈에 보이는 관리. 그래서 위생, 설비, 보안, 유지 뭐 이런 것들을 기술적 관리라고 하고, 경제적 관리하고 법률적 관리는 이제 추상적인 관리인데, 뭐 임차인 혼합, 손익 분기점, 인력 관리, 회계 관리 이런 것들을 경제적 관리라고 하고요. 법률적 관리는 뭐 어떤 그 매매, 임대차 계약, 권리 분석, 조정 이런 것들을 법률적 관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이제 어디로 좀 넘어가냐면 일단 128페이지로 좀 넘어갈게요. 128페이지로. 그 상단에 큰 2번 있어요. 관리의 3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일 시험에 중요한 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시험 메인인데, 관리의 3방식은 관리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소유주가 직접 하면 직접 관리, 자기 관리, 자가 관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관리 전문 업체에게 맡기면 위탁 관리, 외주 관리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가와 위탁이 혼합되는 것을 혼합 관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험은 자가 관리하고 위탁 관리는 건물의 기밀 보안 유지가 용이하냐 곤란하냐, 또 관리 업무의 타성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느냐 방지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시험의 핵심이에요. 핵심. 자가 관리는 건물 소유주가 직접 관리하니까 장점이 뭐죠? 방금 제가 말했던 핵심 중에 장점이 뭐야? 기밀 보안 유지가 용이하죠. 단점은 타성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위탁 관리에서 장점은 타성화 현상, 안일화, 매너리즘을 방지할 수 있는데, 위탁 관리에서 단점은 기밀 보안 유지가 용이하지 않다. 다음 이제 이건 하나만 들어볼게요. 이제 혼합 관리가 있는데, 혼합 관리가 있어요. 혼합 관리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혼합 관리는 자가 관리하고 위탁 관리를 혼합하는 게 혼합 관리인데, 일단 근래 시험에 나오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혼합 관리의 장점은 시험에 나와도 절대 오답이 없어요.
혼합관리란 소유주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소유주가 하고 전문적인 부분은 전문가에게 위탁함으로써 관리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웃는 얼굴에 어떻게 칭받겠냐고. 그건 오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잘 나오는 거죠. 제가 지금 이 분위기에서 뭔 말 하려고 하는지 알아요? 뭐 해보세요. 책임 소재. 불분명? 오케이. 그래. 그러면 방금 요분하고 저분은 다음 주에 열애야. 뭐 좋은 말 해도 인상 쓰고. 이제 맑게 못 알아듣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방금 내가 했던 말 뭔 말인지 모르죠? 거기는? 뭔 말인지 모르구나? 나는 참, 그러면 자기는 제외를 제외. 여기는 다음 주에 분입학 못해도 안 사도 돼요. 예. 저기 상품권을 줬는데 못 받아들여. 아무튼 지금 뭔 말인지 알죠? 오케이 됐어요. 단점, 자가와 혼합을 섞어놓다 보니 문제가 생기면 애매하단 말이야. 누가 책임질지. 책임 소재가 분명 불분명.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근래 시험에 나오는 게 이 부분인데 과거의 시험에 나왔던 거 하나 잡아보려고요. 혼합 관리는 자가 형태하고 위탁 형태가 있는데요. 우리 관리는 기술적 관리, 경제적 관리, 법률적 관리가 있어. 그러면 건물 소유주 능력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건물 소유주가 시설, 운영, 유지, 다시. 자, 인력 관리, 회계 관리 이런 것은 경제적인 측면의 관리는 직접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든지 권리 분석 이런 거 직접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경제법, 경영적인 측면의 관리는 직접 할 수가 있다. 그러나 화재 안전 점검, 전기 안전 점검, 소방, 이런 엘리베이터, 이런 사람 목숨 달린 일은 건물 소유주가 직접 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전문가로부터 정식 허가를, 인허가를 받은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혼합관리는 경제적, 법률적, 즉 경영적인 측면의 관리는 자가 형태가 나타나고 기술적인 측면의 관리는 위탁의 형태가 나타난다 라고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라요. 네. 자, 그러면서 저 뒤에 거 하나만 더 보고 잠깐 휴식 좀 했다 갈게요. 129페이지 보면요. 이제 통상 이 관리의 3방식이 시험에 이제 메인인데 요약제 129페이지 임대차 활동이 가끔 나와요. 자, 먼저 임차자 선정 기준을 보면 주거용 부동산은 새롭게 들어오는 임차인이 기존의 임차인과 얼마나 잘 어울릴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유대성 여부를 보고, 매장용 부동산은 새롭게 들어온 임차인이 얼마나 장사를 잘해서 수익을 많이 발생해 줄 수 있냐 없냐. 임차인이 내 건물 들어와서 장사를 잘해서 수익을 많이 발생해야지 내 건물의 가치도 그만큼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능 매상구. 공업용 부동산이나 사무실은 그 건물의 용도, 이미지 등과 얼마나 적합하느냐, 적합성 여부를 본다. 이렇게. 유지활동은 문제가 터지기 전에 사전에 하는 게 예방적 유지활동, 문제가 터진 이후에 사후 조치하는 것이 대응적 유지활동이에요. 다음, 임대차 유형. 조임대차는 주거용 부동산에 적용을 하는 거고, 우리 공순위 빈매품 기억나시죠? 공업용은 순임대차, 비율임대차는 매장용, 공업용은 순임대차, 매장용은 비율임대차. 그래서 우리는 공순위 빈매품 그런 소리 해본 적 있죠? 네, 그래요. 자, 그러면 문제집 142페이지 어디 우리 3번 하나만 풀고 잠깐 휴식했다 하겠습니다. 3번. 부동산 관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관리에는 기술, 경영, 법, 제도 등의 측면이 있어서 물리적 설비뿐 아니라 경영 및 법률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맞겠고요. 2번. 대상 부동산의 물리 기능적인 하자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하는 것을 기술적 관리라고 하고요. 5번. 부동산 활동이 있어서 순이익의 합리적인 도출을 위해서 산출하는 것을 경제적 관리라고 한다. 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3번을 보는데요. 자, 토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죠. 실제 제가 이제 저번 주 수요일 날 밥 먹으러 이제 갔는데 강주에서 이제 유명한 낙지 비빔밥집이 있는데 사람이 진짜 많아요. 제가 2시 바로 좀 넘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점심시간이 끝났잖아요. 근데 거의 뭐 한 30, 40분 이상 기다렸던 모습. 그때도 맛있어요. 네.
물론 얻어먹어서 더 맛있었죠. 그렇잖아요. 내 돈 내고 먹으면 좀 덜할 텐데 얼마 12,000원인가 그래. 그지. 그러니까 얻어먹으니까 더 맛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맛있었는데 근데 깜짝 놀랐어요. 가다 보면 도로 옆에 저수지가 이렇게 있는데 A라는 식당이 있어요. 길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있고 A라는 식당이 있고 B라는 식당이 있는데 전에 우리 차 타고 오면 그냥 자유롭게 들어왔는데요. 길이 엄청 좁아진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좁아졌어요. 이렇게 알고 봤더니 이 땅이 A 식당 주인 땅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여기 오는 사람들이 막 이리도 오고 하니까 주차도 해버리고 하니까는 한참 오랫동안 이를 놔뒀다가 줄을 쳐버렸더라고 어느 순간. 그래서 지금은 차 한 대가 겨우 이렇게 간신히 올 수 있게끔 버스는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예요 이제. 근데 뭐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왜 그런가 이제 우리 원장님이 알려주는데 여기는 식당인데 장사 안 된대. 더럽게 손님이 없대. 여기는 미어 터진대.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대.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그러면 더 옵니다. 더 와요. 왜냐면 역시 목리를 부린다 하더라도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오구나. 그러니까 그런 일도 많이 있더라고. 제가 봤을 때는 A가 정말 이렇게 B를 협박을 해서 토지를 팔아 넘기든 하려면 좀 이렇게 건설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어요. 이걸 어떤 용도로 이용하면 될까요? 그렇지. 저 사람이 참 대단하신 분이야.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야 돼요. 축사도 좋아. 똥냄새 나게 막 돈 뿌리고. 아주. 근데 공부는 좀 하세요? 공부는 안 돼. 아니, 그러긴 한데. 난 그래요. 아주 대단한. 그래. 소가 100마리인데. 지금 나한테 삿대질한 거예요, 지금? 그럼 뒤에 보고 해. 깜짝 놀랐잖아, 지금. 선생님은 삿대질 하면 안 돼요. 아무튼, 이렇게 해요.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철조망 비슷한 뭔가를 이렇게 다 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야광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에 되면 분명히 차가 오면서 긁고 이제 좀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아무튼 모르겠어요, 이제. 저 낮에 가서 모르는데. 그러면, 어디? 뭐 이제 A라는 사람은 자기 토지를 가만 놔뒀더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막 다니고 막 이렇게 뭐 무단 침탈하고 뭐 어쨌든 이런 게 생기니까 자기 토지의 법률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이렇게 뭐 경계 측량을 실시해가지고 철조망 등의 경계석을 설치할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봐봐요. 3번.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계 측량을 실시하여 확정하는 등의 관리는 이건 기술적 관리에 속한다라고 해야 돼요. 질문도 하면 안 돼. 시험에 그렇게 나왔어. 사실은 논란이 좀 있었어요. 이게 법률적 관리 아니냐? 아니야. 한번 우리 기출문제에서 얘는 기술적 관리야 그러면 그렇게 해. 방금 이 행위 자체는 뭐다? 자, 다시.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계 측량, 경계석, 철조망을 치는 행위 자체는 그냥 뭐다? 기술적 관리라는 거. 다른 생각 하지도 말고 질문도 하면 안 돼요. 다음. 4번도 마찬가지야. 토지 위에 건물과 부지가 부적응이래요. 토지 위에 건물이 예를 들어서 너무 협소하더라. 저 뒤쪽에 있더라. 그럼 토지는 넓은데 건물이 좁으면 다시 좀 더 크게 지을 수도 있고 출입구 방향을 어떻게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부적응을 개선시키는 활동을 경제적 관리가 아니고 무슨 관리라고 하냐면 기술적 관리라고 해요. 이것도 그러니까 3번, 4번은 절대 딴 생각하지 마. 시험에 둘 다 기술적 관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도 하지 말고 그래. 철조망 설치하는 거 기술적 관리. 토지와 건물이 부적응했을 때 개선시키는 거 기술적 관리. 끝! 그렇게 하면 돼요. 알았어요?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4번부터 하죠. 네.